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언제나 열심히 분석하는 우리 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도 더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면 한 5% 정도는 종가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죠? 주가는 그렇습니다. 또 뭐 생각만큼 못 올랐습니다. 선반영인가요? 세론이에요? 확실히 좀 기다리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대가는 오른 게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주가 수익비나 이런 것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9, 10. 그래서 저는 약간 9나 10 정도 잠깐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 4.5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우리가 5대 이제 뭐 ASML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수익별로 네. 5대 네. 반도체라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 뭐 TSMC, 마이크론, 화웨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네. 요 정도를 들 수 있을 때 이 6개 기업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퍼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SK하이닉스고,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네. 뭐 슈팅을 기대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슈팅이 안 나왔다고 해도 뭐 좌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뉴스 나오면 주가 빠진다는 걸, 그죠? 근데 미국 시장 실적 발표하는 거 보세요. 좋은 실적 나오면 하루에 뭐 20%씩 급등하거든요, 미국은요. 네, 맞습니다. 네.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뉴스 나오면 미국은 오르고 실적 나쁘면 떨어져요, 그죠? 우리는 뭐 나쁜 뉴스 나오면 실적 안 좋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실적 좋아도 떨어지고, 그죠? 아, 참 힘들어, 한국 증시는. 자, 그 전체 반도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 때리기 하면서 결국 엔비디아의 저가칩, 저가라고 해야 되나?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 시장이 더 얼어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줄어든다고 하고. 네네. 전반적인 환경 점검해 주세요. 저는 박사님께서 하시는 질문도 이번 주에만 2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좀 있는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 원부자재를 비싼 값에 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달려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반도체 피크인가 뭐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투자한 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이제 절대 데이터로 많이 평가를 하시고,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대 데이터다라고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 녹화 때도 엔비디아 퍼가 4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녹화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엔비디아 퍼를 봤더니 35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그 다음에 TSMC도 20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5인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할 때 잘 될 때는 뭐 설비를 늘리거나 뭐 원부자재 수입을 더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내 사업이 휘청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나요? 물어봤을 때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는 당연히 어떤 매입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그런 상황이 올 거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주춤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 기업을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어떤 멀티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멀티플이 많이 빠져가지고 프리미엄이 빠져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기회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안타깝게도 제가 PPT에는 다 차트를 이제 캡처해서 다 넣어놓는데, 네. 그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100달러대가 지지구간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뭐 TSMC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때 이 100달러가 이탈한다고 해서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이 없거든요. 그때 엔비디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13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매도를 할 때, 140달러, 150달러 도착했을 때 글로벌 IB들이 이 엔비디아를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100를 이탈을 하더라도 100달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스탑하고 본비중으로 대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떠났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녹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12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오면서 분할 매수했을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92달러까지 갔다가 오늘 뉴욕 시장 반등 나오면서 뭐 96달러, 97달러 종가에서 마무리했으면 지금 그 단계인 거죠. 내가 엔비디아를 사서 엔비디아 3비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엔비디아가 향후 보여줄 실적을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실적 개선을, 실적 향상을 유지해주고 주가 수익 비율이 20에서 30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훼손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아무도 이제 경제방송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저는 중국에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중국에서 엔비디아 GPU 구하기 쉽니? 라고 물어보면은 구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관세청에서 잘못하는 거지만 제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에다 GPU를 수출하지 말라고 견제해도 수출이 암흑의 경로로 됩니다. 그 자랑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뉴스로도 나올 정도면 이 경제방송에서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한 GPU 아무리 견제를 하겠다고 해도 수출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이 미국에서 중국의 GPU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 H20, 호퍼 모델 20을 네. 수저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엔비디아가 향후 예전에 이미 100%, 200%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엔비디아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5월 달이잖아요. 5월 며칠이더라? 뭐 20일쯤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하고 AMD를 추가 매수했다는데요. 손 팀장님 얘기했어요. 사라고? 돈나무 언니한테?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사실 분은 아니겠지만 네. 돈나무 언니분께서는 조금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다라고 공격적이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돈나무 언니보다는 워렌 버핏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조금 더 시기화를 두면서 손절하는 것 자체도 나한테 이 멘탈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돈나무 언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손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 손절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손실금과 수익금을 해지했을 때 그래도 수익금이 많고 남들보다 좀 개척적인 관점으로 공격자산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공격적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딱 절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돈나무 언니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나도 사도 되겠다. 근데 산다고 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던 자금을 오로지 다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언제까지 매수를 하냐면 워렌 버핏이 엔비디아랑 애플이나 AMD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 좀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바라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는 돈이 많은데 뭐 자기 돈은 아니고 물론 펀드에 들어온 돈이지만 보통 사람은 계속 살만한 돈이 있나 싶어서 자,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역시나 네. HBM이 올해도 굳건하구나, 그죠? 그런 걸 좀 그렇습니다. 방증하는 거죠. 우선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어떤 좋은 뉴스 나왔다고 해서 막 방방 막 뛰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 CS2025에서 최태원 회장이 HBM 3년치 뭐 팔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한 6.5조나 6.6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7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 한 거다 그렇게 예. 보고 있고 매출은 4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7.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이번에 4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분기 단위로 쪼개왔는데 HBM 실적 반영된 게 아마 작년 2분기나 3분기고 그때 영업이익률이 한 34%.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이 SK하이닉스가 DDR 일반 DRAM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라인을 HBM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올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HBM 판매 매출이 증가했을 거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36%, 38%, 39%더니 이번에 1분기는 40%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갖고 온 데이터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년 전, 2년 전 거슬러 가보면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0%,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가 뭐 35%, 뭐 마이크론이 15% 이랬었는데 1년에서 1년 반 지난 사이에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50에서 34% 줄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5%, 36% 그대로인데 팔고 있는 게 달라졌죠. 팔고 있는 게 원래는 다 전통 낸드 드림이었다가 거의 이제는 HBM이 거의 한 30%, 40%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5%였는데 25% 증가했고 D램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도 이번 최근에 발표한 실적 보면은 전통 D램이랑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HBM 매출 비중도 10% 정도 늘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는 뭐 역시 SK하이닉스는 잘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물어보실 거죠, 박사님? 네, 삼성전자 여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걸로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가가 못 갔던 건데 빠졌죠, 그죠? 오히려. 네. 근데 실적은 더 좋게 나왔던 거고, 그죠? 그런 걸 증명하고 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HBM 쪽은, 네, 그, 엔비디아 쪽에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 네.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쪽 모멘텀 이제 HBM 모멘텀은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럼 결국 D램 쪽인가? 네.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뭘까요?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지가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3 4단과 8단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 다음 HBM3 2 8단과 12단 이상을 지금 엔비디아 이제 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린다고 뉴스를 본 지가 한 넉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CXL 이제 CXL에 대해서 막 뭐 꿈의 기술이다라고 떠드는 거는 기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권 전문가분들도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안 계시고 이걸 꿈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잠깐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혹시라도 SK하이닉스를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이 CXL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CXL 2.0 기반을 해가지고 DDR5 고객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고객 인증을 받은 게 CXL 메모리 모듈 탑재한 DDR5 램 96GB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에 128GB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고객 인증을 받았고 네. 현재는 256GB D램 인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HBM은 졌는데 CXL은 이겼는데 우리가 이 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CX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면 우리 박사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XL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뭐 SATA, MSATA, 뭐 PCI 이런 것들로 이 길바닥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CXL을 잘 만든다는 것은 이 도로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해서 표면이. 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AI 산업을 보는 거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짧게나마 이 빅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 저장을 해야지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칩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삼성전자에서 이 언론 뉴스로 우리가 CXL SK하이닉스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살까 말까 고민은 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AI 산업이 촉진될 거고 AI 데이터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물론 길이 매끄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CXL로 뭐 SK하이닉스보다 4배 용량을 콜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HBM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렇게 호실적으로 발표했고 당연히 뭐 HBM3, 2, 뭐 12단, 16단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앞서 있고 뭐 HBM4 같은 경우도 가장 최선단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탑픽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원래는 제가 뭐 보통 HBM이나
아니면 뭐 CXL이나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식으로 섹터를 갖고 오는데 오늘은 네. 조금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을 놓고 보면 역시나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많이 더 어쨌든 anyway 네. 거의 80% 90%고 네.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말려드리잖아요. 근데 대안주 없나요라고 하시면 전 대안주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내가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한다.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현 선물하면서도 그에 대한 현물 해지를 하셔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그 용도로 그다음에 내가 일본 사람인데 뭐 중국 사람 뭐 제 고객 중에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없지만 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당연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뭐 삼성전자를 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 소부장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기업이 여럿 있겠지만 발군 한미 반도체가 그죠? 네. SK 하이닉스랑 정말 그 갑과 을이 그죠? 네.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충돌하면서 노이즈가 엄청 많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의 정점을 지나면서 주가가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곽동신 회장이 뭐 두 자녀에게 지분 양도하면서 그죠? 네, 증여할 때가 주가 바닥이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네네. 그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의 관계, 한미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왜 기자분들이 이 한미반도체 상승을 증여에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뉴스니까 캡처를 해왔는데 네. 이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했던 시점은 사실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한테 러브콜 했다 이 뉴스 시점이거든요. 네. 제가 보통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에서는 욕을 안 먹는데 반도체에서 욕을 오늘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경력이 없으신 분도 경력이 1년, 2년 쌓이시다 보면 결국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실 건데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한미반도체 주주고 한미반도체 투자자면은 한미반도체가 영원한 태양이 돼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막 주물럭주물럭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시점이 얼마나 갈 수 있냐라는 것이 저는 이 한미반도체 이렇게 슈퍼 을의 위치를 2년 가까이 지키는 거면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한미반도체가 절대 이 태양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놓치는 시점으로 올 수도 있다. 근데 불과 한 9개월 전까지는 누가 될지 몰랐지만 이 한화세미텍이라는 기업이 나왔고 제가 뭐 이 한미반도체나 이 한화세미텍 직접 가가지고 뭐 TC본들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한미반도체랑 한화세미텍의 뭐 기술력 격차가 뭐 2년 반에서 3년 정도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이 태양의 위치는 뺏기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왜? 이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이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은 이 제품이 자랑하는 성능에 대해서 비례해서 값을 쳐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그만큼 남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미반도체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고 뭐 한미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TC본도 떼오고 뭐 하나세미텍에서 만들고 있는 TC본도 떼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HBM 넣어가지고 막 본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술력 차이가 이 정도 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이런 연구도 안 하고 말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달리니까. 근데 뉴스를 봤을 때 이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세미텍을 약간 밸류체인 다변화로 장비를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한미 반도체보다 더 비싸게 사줬다라는 것은 저도 좀 아쉬워요.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랑 갈등 여부는 내부 정보이고 갈등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종목 토론실 같은 정말 이 내부자들이 공유를 하는 정보가 이 사실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종목 토론실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 이렇게 뉴스까지 공론화 됐으면 그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제 SK하이닉스 관계자 경영진들이 한미반도체 가가지고 찾아갔다. 달래준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달래줬는지는 아직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레짐작할 수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이 갈등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에다 러브콜하면서 예.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했고 외국인과 기관 강한 수매수 들어왔고 증여세 이야기 나왔을 때 뭐 기자분들이 증여세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데? 라고 판단했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뉴욕 시장까지도 반등했지만 국내 시장은 단기 차익이 나왔고
한미반도체 오늘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기관 순매수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 없고 신규 매수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이틀, 3일 뒤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욕먹을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 주주들에게 이제 욕 얻어먹을까봐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네, 기대감이 있다로.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가. 네, 욕하실 이유가 없네요. 욕하실 이유가 없고. 네. 그 밖에 또 개별 종목단에서 볼 기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제가 동진 세미캠이랑 SNS텍이랑 STI를 네. 볼 건데, 일단 제가 대본을 늘 전날 이제 80%를 완성해 놓고 나머지 20%는 이제 오늘의 이제 관심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가는데, 오늘은 딱히 반도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한 4개를 갖고 왔고, 저의 오늘 탑픽은 STI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랑 동지세미캠이랑 SNS텍이랑 PSK홀딩스는 그냥 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좀 단기 관점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ST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5개 종목의 공통점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은 어떤 선제적인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소재 부품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재 중에서는 동지세미캠이 실적 잘 나왔고, 네. 그다음 SNS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이 SNS텍이랑 SML이 사업 영역이 겹칩니다. ASML 같은 경우 EUV 공정에 들어간 노광 공정 장비 1등이죠. 글로벌 1등. 그 다음 SNS텍이 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주 사업을 영위하고 네. 있지만 EUV 공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SNS텍이 호실적이 나온 이유가 뭐 물론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처이지만 TSMC 매출처도 있고, 근데 TSMC가 저번에 ASML에서 만들고 있는 노광 공정 장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TSMC가 우리 ASML에서 줄인 물량을 SNS에서 샀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ASML 실적이 안 나오면서 SNS의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혹시 이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픽은 STI라고 그러셨는데 STI 포인트 짧게. 네. 네, STI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실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고, 저는 리플로 장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HBM 호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고, 저는 리플로 장비 중에서 저는 좀 안전한 거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PSK홀딩스 말씀드리는데, STI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시장 속에서 전기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STI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로 STI가 좀 관련주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I가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네.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좀 뻘짓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실적 발표했고, 실적 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제 뭔가 좀 꿈틀거리고 올라가대요. 네,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네. 주변에 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거든요. 네. 테슬라를 혹시 가지고 뭐 같이 투자하셨나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투자 안 하고 혼자 투자했대? 이제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네. 기대감에 그건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재 개그랬는데 네. 안 받으시네. 네. 같이 투자가 아니라 혼자 투자했냐 그랬더니만. 네. 네. 같이 투자 안 하고 혼자 이제 독단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죄송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지금 테슬라를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디어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살만한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천만다행인 거죠. 보통 그러면은 이걸 왜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좀 난처했을 때 대답을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2차 전지나 전기차로 산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로 왔으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근데 사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취임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거기 네. 트럼프 진영에서 잘려갖고 다시 회사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로봇이나 네.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점으로 네.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리스크 요인은 나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보택시도 사실은 저번에 10월이나 11월 달에 그 중국에서
테스트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야기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작년 10월에 뭐 중국의 어떤 광장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테슬라 로보택시를 검색을 하는데 그럼 작년에 중국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이걸 항상 팔로우를 하는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미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네. 좋으니까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더라도 중국이 테슬라만 봐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로보택시라고 검색하니까 또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테스트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택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때가 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저는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사실 HD한드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도 나쁜 실적 아니었는데 그렇죠. 밀렸고 오늘도 SK하이닉스 밀렸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1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71%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이 20%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ESS나 뭐 이런 것들은 매출 증가폭이 크지가 않은데 다행히도 뭐 테슬라 주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어차피 안 좋은 이야기는 짧게 하고 갈게요. 테슬라가 이익률이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내가 만약에 이 섹터를 보면서 방방 뛰려면 조건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나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 그렇죠. 전 분기 그렇죠? 대비해서 증가했거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거나 그 다음에 신기술이 꾸준하게 줄 서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AI 반도체랑 조선양 방산이죠.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지 2차 전지를 막 방방 뛰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말한 이 원칙이 2차 전지가 부합하냐 이거죠. 물론 전체적인 판매 대수로 전체적인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차라든가 비아디 이런 기업들 있죠. CATL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피크를 기록한 기업들은 뭐 테슬라,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이런 식이고 SK온이 3분기 흑자 나왔는데 4분기 적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추가적인 더 고효율의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LFP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완성 셀 기업들은 뭐 새로운 습식 공정 말고 뭐 건식 공정에서 신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 2차전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이익률이 2% 영업이익률 2% 나왔으니까 아직도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로 미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여전히 좀 내가 이 2차 전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라왔을 때 홀딩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내가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40에서 50%가 넘었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못할 때는 좀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 현재 위치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가요? 테슬라 2차 전지가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제가 투자 전략을 바꾼 지가 한 넉 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속고대지하면서 죄송하다. 제가 만약에 작년 상반기에 근데 저는 다행히도 2차 전지를 내 현금 비중이 50% 이상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2차 전지는 한 20에서 30%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 투자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 30%를 갖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2차 전지들이 뭐 마이너스 50%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 50%를 마이너스 50%로 뭐 꺼내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 50%를 마이너스 20% 이내로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꾸준하게 2차 전지 인사이트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투자하셔가지고 사실 작년 6, 7월 이후에 투자하신 분은 그중에서 2차 전지 물리신 분이 아마 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 봐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작년 8월, 9월부터고 지금도 사실 2차 전지로 수익 중이신 분이 안 계시죠.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2차 전지는 지하실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께서 2차 전지로 수익 중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손실 중인데 이 2차 전지를 투자한 시점에 따라서 손실폭과 그것이 다를 것인데 대응 전략은 내가 만약에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매매 관점 접근 가능하다. 내가 마이너스 10% 내외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마이너스 20% 3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국증권 TV에서 이 손 팀장이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꾸준히 바꿔드리는 거를 꼭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핵심이 2차 전지니까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테슬라하고 주가 연동이 컸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2차 전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2차 전지 상황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죠? 네. 이제 미국하고의 관세 정책에도 엮여 있고 이제 실적도 그렇고 그죠? 네. 캐진 구간을 지나고 안 좋은 얘기 이제 별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좋은 얘기 합시다. 자, 그럼 네. 2차 전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가운데서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거예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 SDI 밸류체인이 좀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 SDI가 유럽에서는 좀 매출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GM 같은 경우는 좀 주요, 이제 GM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닛산과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 10억 선행포가 11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10억 선행포가 12 정도,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보려면 이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IR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한국주가TV 녹화를 위해서 보고 왔는데 또 안 좋은 얘기네요. 이 SK온이 3분기 흑자가 나왔고 4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 혹시 매출 비중이 늘었나라고 보려고 IR 자료를 봤는데 작년 상반기에도 SK온이 SK이노베이션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됐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 4분기에도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나 SK온을 검색을 해보면 꾸준하게 SK이노베이션 대표께서는 SK온의 이 2차 전지 산업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좀 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북미 에너지 ESS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증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탑픽은 당연히 중소형주지만 대형주 중에서 골라봐라라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좀 밀렸지만 그럼 삼성 SDI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뭘 살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 내가 만약에 저는 매매 관점으로 좀 매매 관점 좀 보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한 2주 정도 모아간다는 관점. 그 다음에 근데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매수하시면서 뉴스 팔로우를 해야 돼요. 이 2차 전지를 둘러싼 관세 뉴스가 완화됐을 때 그때가 이제 매도하는 관점이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관세 뉴스가 불거졌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 이상 낙폭을 기록했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뉴스 팔로우업이 안 되는데요. 그냥 2차 전지 중에서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 이쪽이 좀 나아 보인다. 여기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펑이 안 좋으니까 그지 안 좋다는 거죠. 네. 대선 관련돼서는 기대 얘기들이 얘기는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대선 주자들이 결국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니까 그죠? 네. 관련해서는 좀 뭔가 돌파구 될 가능성은 있어요? 크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테슬라랑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세 영향력이 한 80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분들께서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일단은 이재명 경선 후보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되냐 안 되냐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하냐 못하냐 이거는 정치 방송에서 할 이야기고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투자분들께서 동의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때는 물론 2차 전지가 양봉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에다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심 기대했거든요. 2차 전지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업황이니까 좀 넣어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넣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상풍력이랑 태양광이 강하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상승하니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도 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뭐 완성셀 기업들은 한 4에서 5% 상승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2%가량 상승하고 근데 그때 마침 이재명 후보께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추가 상승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세액공제라든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도에서 전기차 구매를 했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좀 다시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대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투자분들 손 팀장만큼이나 기대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주는 앞서 셀 중에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양극재 쪽에서는 LNF를 좋게 보신다고 그렇고, 네. 네. 그 밖에 또 개별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니까 일단 장비 쪽이 안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소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양극재, 아니면 배터리데이, 뭐 전고체, 장비 이런 식으로 분류해드리는데 앞에서 반도체처럼 마찬가지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딱 꼽아드려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좀 양봉을 기록했던 종목들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탑픽은 저는 SKC랑 D&T 이렇게 두 종목 꼽을게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동박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은 SKC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보다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맞아요. 보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SKC가 과연 6월 달에 유리기판을 내놓을까? 6월 달이라고 했고 저는 6월 말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SKC가 3월 달에 이제 보조금 수령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뉴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SKC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영업적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이런 리포트를 맹신을 안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내가 어떤 그 실적 피크, 캐즘 선반영 이런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LG엔솔이나 LNF가 지금 실적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면 흑자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실적이 바닥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닥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작년 2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에 2분기보다 오히려 뭐 훼손되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훼손되다 보니까 바닥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네.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C, 뭐 LNF 뭐 실적 바닥으로 보인다라는 증거사 리포트가 나온다고 제가 전달은 해드리지만 동의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저는 동의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의를 못하면 매수를 못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SKC가 이런 리포트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가 매수 넣어주니까 저는 매매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장비는 제가 꼽아보니까 공통점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PNT랑 CIS랑 D&T를 꼽아왔는데 D&T가 이 중에서도 뭐 실적도 견조한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PNT랑 CIS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우리나라 3대 배터리 기업과 모두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퍼가 10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또 이제 전극 공정 관련 장비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한 장비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PNT 그래도 전고체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시세가 붙는 경향이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CIS 그 다음에 앞에서 손 팀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보람에 라고 했을 때는 전 D&T가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ABL 바이오 그죠? 네. 그 전에 이제 알테오젠 여기다가 지금 뭐 비만 이런 쪽이 또 핫한데요. 먼저 제약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부터 얘기하면 금리 관련된 건 이전보다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관세 관련해서 네. 품목 관세를 할 거란 얘기가 계속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번 달 녹화할 때보다 네. 지금 녹화할 때 조금 여건이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원재료에도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세 부과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관세 부과 시점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트럼프 관세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검색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뉴욕 증시 보시면 수요일 아침에 이제 화요일 뉴욕 증시 끝났을 때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수요일 뉴욕 증시 끝나고 목요일 국내장 열리기 전까지 최신화된 뉴스는 없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리 뭐 미국이랑 중국이 잘 대화를 하더라도 최고 관세가 140%인데 그래도 절반인 60% 70%는 관세 부과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아침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왜 국내 증시가 뉴욕 시장은 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넘게 반등인데 국내 증시는 왜 하락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가 뉴욕 시장은 디커플링 나오니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잘 이야기한다고 해도 관세 60% 70% 부과될 수 있다, 둘.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나온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로 꼽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루 단위로 시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주 단위로 좀 투자 전략 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관세 뉴스가 좀 약화되면은, 관세가 강하게 부과이 되면은 어떤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힘들어지니까 제약바이오한테는 안 좋아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다툼이 적어지면은 관세도 덜 부과될 것이고, 관세가 덜 부과되면은 금리가 안 올라갈 것이고,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우려도 좀 줄어들 거고, 이것도 제 의심인데, 제가 이제 뉴스도 보지만 뭐 텔레그램 방이나 뭐 종목 토론실 가면은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박사님 아시겠지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는 누가 매도라는 것인데, 이 매도가 중국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이제 뉴스로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알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이고, 중국 국채도 미국이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세력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중국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뉴스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런 약간 좀 화해 무드로 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국채 매도를 좀 덜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채권 가격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도 10년물 국채 선물 금리가 4.4에서 4.3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외적인 매크로 여건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투자하기 나쁜 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도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그죠? 네. 가끔 이렇게 퍽퍽 튀어오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AACR 있잖아요. 네. 하케 모멘텀이 중요하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요? 근데 이 AACR을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유심히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도 AACR 관련 종목들로 ST큐브랑 AB 바이오, 파로사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루닛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시세 나온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랑 루닛인데, 사실 루닛이 AACR로 강세를 보인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의료 AI 관련해서 뭐 딥마인드나 딥노이드가 호재를 동반하다 보니까 뭐 셀바스 AI나 루닛이 그 낙수 효과를 얻은 거다라고 보고 있고, ABL 바이오도 이제 앞에서 딱 오프닝하면서 언급했지만 사실 ABL 바이오도 이 AACR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AACR이다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늘이 4월 24일인데 현지 시간 25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 이미 AACR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ACR로 가지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이 학회를 발표했고 이 학회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좀 모아가는 관점 봐보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참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권해드릴 종목은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정도이고, 제가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을 권해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손 팀장이 유한양이랑 한미약품 긍정적으로 말했으니까 바로 사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유한양이랑 한미약품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유한양의 한미약품 대용작을 AACR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들이 이 AACR에서 뭘 발표하는지 다 나옵니다. 파이프라인 몇 개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AACR을 빼더라도 추가 모멘텀이 있는 게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 모멘텀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렉나자 기술 이전 수수료로 유한양행 퍼가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양행 보시고 그때 제가 아마 타픽을 오스코텍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수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 매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ADC 중에서는 ADC나 네. 확실히 기술 수출 쪽이 그죠? 바이오텍들이 강한데요. 알테오젠이 먼저 터뜨렸고 ABL 바이오가 터뜨렸고 다음은 이제 리가캠 차례인가요? 리가캠바이오랑 좀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 이 효과성을 네. 입증한 사례이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 사실 플랫폼을 수출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플랫폼 수출,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플랫폼 수출,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도 이제 플랫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말이 C가 된다고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했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준비는 안 했는데 매매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박셀바이오라든가 뭐 제넥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굳이 뭐 이렇게 뭐 유한양행이라 한미약품, ABL 바이오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 시세 나온 종목들 따라붙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ADC 중에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 제가 타픽은 비만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ACR 모멘텀, 그다음에 플랫폼 모멘텀, 그다음에 주가는 조금 근데 좀 기술 위치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리가캠바이오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장세 속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정말 잘하고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리가캠바이오 괜찮다라고 보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게 떵떵거리는 탑이 아닌데 만약에 또 계산을 해보면 제가 12월 달에 39만 원 할 때 2주마다 한 주씩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5월 달이니까 한 10주 사셨겠죠? 그 다음에 39만 원에서 최저점이 34만 원, 그러면 평단가는 한 37만 원 정도 되실 것이고, 10주 갖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38만 원, 39만 원 회복을 했으니까 저를 욕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텐데 그런 댓글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알테오젠을 2주에 한 주씩 사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댓글 쓰신 분은 정말 큰 손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이 한 2, 3천밖에 없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나의 투자 비중의 10%를 알테오젠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투자하실 건데, 그러면 딱이죠. 알테오젠이 35만 원대 하니까 많이 사봐야 9주란 말이죠. 근데 지금 5달 지난 시점에서 2주마다 한 주씩 사셨으면 평단이 37이고 지금 알테오젠 39만 원이니까 이제 홀딩을 하되, 알테오젠이 새로 갖고 나오는 뭐 얀센이라든가 뭐 다이치 상표나 이런 다른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 알테오젠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 당뇨가 다시 핫한데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레에 이어서 좀 잠잠한 것 같다가 이제 비만 당뇨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억울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PPT를 안 바꿨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탑픽을 블루엠텍을 하려고 했는데 블루엠텍이 오늘 슈팅이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번 주 펩트론이 부각받은 게 아마 저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는 저저번 주 목요일 정도,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스냐면, 이렇게 유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관세 완화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수급 들어올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샀다고 한다면,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를 외국인이 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관세 완화가 돼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을 때 외국인은 성장주 중에 뭘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질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관찰에 대한 결과로 제약바이오를 샀다.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 뭘 샀냐라고 했을 때는 비만 당뇨 치료를 샀다. 왜 샀냐? 그건 모릅니다. 사기 때문에 샀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윤곽이 저번 주 금요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라릴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랑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차세대 경구용 시약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를 먹고 9개월 동안 먹으면 뭐 8kg 빠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펩트론을 중심으로 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다가 네. 월화 숨고르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한국증권TV에서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D&D 파마텍으로 좀 명성을 얻었는데 D&D 파마텍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월요일쯤에 관심을 갖다가 저번 주 금요일 일라일리가 임상 3상 이야기 나오면서 D&D 파마텍이 그 오후에 자체 개발한 지방간염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D&D 파마텍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 뒤로도 D&D 파마텍이 우상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탑픽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샤페론이랑 라파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매매 관점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를 하니까 제가 탑픽으로 밀고 싶은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뭐 페트론 전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매매 잘하신 분들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솔직히 D&D 파마텍이랑 블루엠텍은 우리 한국증권TV에서 말 못했지만 다른 데서 말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이 떠났으니까 블루엠텍을 봐야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블루엠텍이 오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이제 라파스랑 샤페론을 말씀드릴 건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 위고비 유통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위고비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원래는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는데 공급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루엠텍이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월 매출 10억 원을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블루엠텍이 이 비만 당뇨 치료제만 유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미용 의료기 관련 물품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이고 오늘 호재 동반하면서 블루엠텍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매매 관점을 볼 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블루엠텍 여기까지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시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로 후속을 쫓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샤페론이랑 라파스로 보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당뇨 관련해서 그러게요. 블루엠텍, 인벤티지랩은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죠? 네. 펩트론하고 이런 지금 얘기하신 비만 당뇨 기업들은 주로 그럼 이제 국내에서에 대한 수요인가요? 앞서 이제 기술 수출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 기업하고의 어떤 협력이나 외국 시장이 더 중요한 건가요? 어딘가요? 제가 네. D&D 파마텍을 긍정적으로 봤던 네. 이유가 너무 사업이 명확했어요. 자신들은 경구용 비만 당뇨랑 지방간염 딱 이 두 가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조리 다 임상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 네. 너무 욕심도 안 내고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부분 전 D&D 파마텍 좀 긍정적으로 봤고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뭐 에이벨 바이오나 펩트론 이런 것도 호재 너무 많고 저는 와 펩트론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급이 나올 일인가라고 봤던 게 뭐 유상증자도 진행했고 근데 유상증자 권리가 끝났고 납입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는 펩트론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 펩트론이 이 일라일리랑 이 약물 전달 플랫폼 스마트 디법이 작년 10월에 했고 테스트 기간을 14개월 두겠다고 했으니까 결과는 작년 10월부터 14개월이면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반인데 이 일라일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글로벌 1위 누구냐 이게 막 갑론을박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노보노디스크가 뭐 글로벌 1등이다.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네. 매출액 기준 1등을 했는데 아닌데 이라일리가 1등인데 이렇게 이야기 댓글 다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가장 먼저 비만 당뇨 치료제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일라일리가 위고비라는 비만 당뇨 치료제 만들면서 실적 증가폭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뷰가 다른 거죠. 대장주, 섹터 대장을 시가총액을 볼 거냐, 성장성을 볼 거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지금 일라일리가 좋은 결과 보여주면서 일라일리의 위고비를 유통을 하고 있는 블렘텍이 시세가 나왔고 일라일리랑 플랫폼 테스트라고 있는 펩토론이 시세가 나왔는데 이 기업들은 시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매매 관점 보는 게 맞고 저는 이 샤페론이랑 라파스를 강한 비중을 싣기보다는 진짜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적자 지속이고 상장을 한 2019년쯤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뭐 감사 시즌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고 위험한 요소는 그냥 뭐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가 좀 안 나왔을 때 그다음에 라파스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적자 지속으로 인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시장의 자금의 이동으로만 본 거고 그러면 의지를 본 거죠. 샤페론 비만 당뇨 치료제 봤을 때 샤페론은 뭐 비만 당뇨제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라파스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임상 3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 다음으로는 투자분들께서 어디를 볼까? 먹는 비만 당뇨 치료제 집중했으면 당연히 이제 패치용, 붙이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집중할 텐데 이 라파스가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패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접목한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탑픽을 말씀드릴 때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성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가 수익률이나 주가 순 자산 비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에서 이 기반으로 탑픽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알테오젠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텍 블루엠텍까지인데 이게 다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시세가 나온 종목을 뭐 달리는 말이 더 간다 올라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저는 뒤쫓을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되 이 뒤쫓을 수 있는 종목이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매매 관점을 끊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투자 전략과 눈여겨볼 기업들, 특별히 비만 당뇨 얘기를 많이 했네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